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9월 3주 주간 행정학 세 번째 시간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비해서 두 번째 시간에는 조금 그래도 설명을 조금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어,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해하는 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 같이 풀어보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문제 딱 보고 나니까 이거 좀 풀만한 문제들 아니더라. 뭐 이렇게 되게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 옆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늘상 저는 어, 질문하시고 항상 옆에 있으니까 도움을 청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입 꼭 다물고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이야기하셔서 빨리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어, 나는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건지 정말 애타는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수업 시간에도 만나고 뭐 그러니까 상관이 없지만 또 이제 행정학 공부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뭐 유목민들처럼 뭐 여기저기 인터넷 서치하고 또 유튜브 찾아보고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얻어 걸려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과도 같이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정책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집행이 되는 행정에 대한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행정 이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소 조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 이론과 마찬가지로 문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론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이 행정 이론과 더불어서 정책 이론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조직 이론, 인사 행정론, 재무 행정론을 이해하시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오늘도 10문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다음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분배 정책은 포크배럴과 로그롤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습니다.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이것을 우리가 분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의 집단이나 희생 집단의 구분이 없어서 그 정책 대상 집단들 간의 어떤 분쟁이나 갈등 이런 것들은 발생할 여지가 적지만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과 같은 현상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포크배럴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인기 영합주의, 흔히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정책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주겠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선거를 앞두고서 그냥 뭐 이런 거 주겠다라고 안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고 로그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투표 담합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의회 내에서의 투표 담합 행위. 그러니까 내가 입안한 정책, 네가 입안한 정책 내가 밀어줄 테니 내가 입안한 정책 좀 밀어줘.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의원들끼리 짬짬이로 이루는 그러니까 이 포크배럴이나 로그롤링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전부 다 어, 뭐 준다고 할 때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냥 뭐 진짜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한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주게 되는 그런 어떤 경향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건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로위의 정책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내용이죠. 자, 다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율 규제 정책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의 자체 규율에 따른 규제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분류에서 나왔었죠? 예, 이거는 이제 솔리스버리의 분류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면 사법 처리를 받는 것, 뭐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법 처리와는 별개로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 집단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규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준입법 행위나 준사법 행위들을 시행함으로써 자체적으로 그들 집단을 이제 규제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규제 정책은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 국경일 지정 등은 구성정책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랬습니다.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로위의 분류에서 나왔었는데, 이 구성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그 행정 서비스,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어떤 구조적인 틀을 구성하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구성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선거구 획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는 지금 정부 조직 개편과 국경일 지정이 나왔는데 국경일 국경일을 지정하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해당해요? 상징 정책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알몬드와 포웰의 분류에서 나왔었던 상징 정책의 분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경일 지정은 구성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은 맞는데 국경일 지정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이 여기서는 좀 틀린 내용 같고요. 다음 4번. 재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은 수혜 집단과 희생 집단 간 갈등 발생 여지가 있다. 왜? 왜 그렇죠? 수혜 집단과 갈등, 희생 집단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분배 정책과 규제 정책은 이들 간의 갈등 발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1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네,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1번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리플리와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규제 정책을 보호적 규제 정책과 경쟁적 규제 정책 두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경쟁적 규제 정책, 이들 가운데서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기존에 있었던 시장 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 내에서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제 보호적 규제 정책과 이제 좀 구분을 한 행동들이죠.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유소, 정유사업, 뭐 특정 사업에 사업자를 지정하는 문제, 뭐 종합편성 방송권 뭐 이런 것들 부여하는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경쟁적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분배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의 양면성을 지닌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분배 정책하고 보호적 규제 정책의 양면성.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내부에 있는 그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로 외부의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경쟁의 상태를 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배 정책과 보호적 규제 정책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희소 자원 분배와 관련하여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러니까 희소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경쟁 범위를 특정한 사업자들에게 한정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은 그 내부, 제한된 범위 내에 있는 경쟁자들이 자유롭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종합편성 채널 방송권 부여 등이 그 예이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일 것 같은데 4번 내용 봅시다.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활동을
허용 또는 제한하는 정책이다. 그러는데 이 내용은 지금 보호적 규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4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앞에서 이제 우리 행정이론 할 때도 정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규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 경쟁적 규제 정책의 내용과 보호적 규제 정책의 내용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냥 일반적으로 규제 정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보호적 규제 정책을 흔히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쟁적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 중 이슈 네트워크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모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가 있었어요? 하위 정부 모형이 있었고, 그다음 이슈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 공동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뭐 교재에는 인지 공동체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자, 정책 그 이슈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였어요? 그 해당 이슈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의사가 결정이 되는 의사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정책의 네트워크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위 정부 모형처럼 의회나 이익집단이나 관료 뭐 이렇게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 그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관련이 되어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위 정부 모형보다는 상당히 민주적인 그러한 형태의 모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여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대해서만 민감하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공공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좀 잘 살 수 있는, 모두가 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낸다라기보다는 그냥 내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만드는데 급급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고 또 하나의 문제를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이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다시 말해서 목소리 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얘기하고 말하는 것에 이제 조금 휘둘릴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봅니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에서는 이루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이슈 네트워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시가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정책 공동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바로 이제 틀린 내용이에요. 1번은 이제 정책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2번. 사회적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실제적 입장들을 들을 수 있다. 이슈 네트워크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적극 참여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이슈 네트워크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4번. 민주화된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민주성이 굉장히 강화된 그러한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에서는 정답이 우선은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1번의 내용은 이제 정책 공동체에 대한 내용인데 정책 네트워크 모형과 관련해서는 시험 문제에는 이제 하위 정부 모형, 이슈 네트워크, 정책 공동체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시험 문제에는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이제 인지 공동체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앞서 말한 요 세 가지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3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봅니다. 다음 중 무이사 결정론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 무이사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엘리트주의의 일환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다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것이 이제 신엘리트주의인 무이사 결정론인데 이 무이사 결정론의 내용은 뭐였어요? 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한 이슈들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 자신들에게 어떤 도전적인 이슈라든지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 불리하게 만드는 자신들의 이익에 있어서 좀 손해보게 만드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딱 봉쇄하는 이러한 형태의 유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슈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게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다 그러면은 뭐 가타부타 이야기 안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를 보임으로써 이슈를 제기한 사람들이 그냥 지레 그냥 포기하도록 에이씨 뭐 안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지레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형태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죠. 무이사 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무능하여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랬는데 정책 결정자가 무능해서가 아니죠. 정책 결정자가 딱 봤을 때 자기 이해관계하고 좀 빗대가지고 자기한테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제시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여기서는 이제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보죠.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그렇죠.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지만 정책 의제 설정 단계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 단계라든지 집행 단계라든지 정책 단계에 고루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3번. 엘리트 주도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그죠? 엘리트 이론 중에 하나니까 신엘리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엘리트 주도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하였다. 이 무이사 결정론을 주장한 학자들의 이름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죠.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 이론의 이 관계, 특히 이제 엘리트주의에 반발해서 다원주의가 등장하고 다원주의를 반발해서 신엘리트주의가 나오고 신엘리트주의에 반발해서 신다원주의가 등장하는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신다원주의론을 이야기하면서는 이제 조합주의와 관련된 설명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조합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앞에 문제에서 무의사결정론 설명하면서 신다원주의 이해할 때 조합주의도 좀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합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성질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연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조합주의에는 이제 국가조합주의, 사회조합주의, 신조합주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조합주의는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성질이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연합을 유도하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그 연합을 유도하는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제 사회조합주의는 사회체제가 변동한 것에 대해서 이익 집단들이 자발적으로 합종연행하는 이 같은 형태를 우리가 이제 사회조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신조합주의는 기업이 국가와 연합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처럼 여러 국가의 이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부,
내가 진출한 그 국가의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기업 이익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기업과 국가 간의 연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신조합주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조합주의 같은 경우는 국가가 다른 집단들의 어떤 연합을 주도하는 형태이지 자신들이 연합의 주체가 되는 건 아니었는데, 신조합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자신들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의 우월한 권력을 바탕으로 여러 집단의 연합을 주도하는 형태이다. 그랬습니다. 1번 맞는 이야기죠. 자, 다음 두 번째. 사회조합주의는 사회체제 순응을 위한 이익집단의 자발적 연합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3번. 신조합주의는 다국적 기업과 같은 주요 산업 조직이 정부와 동맹을 형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정부, 국가와 연합을 맺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한다. 1, 2, 3번은 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이 틀린 내용이 될 텐데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국가조합주의와 신조합주의는 기업과 국가 간 연합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데 기업과 국가 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신조합주의에만 해당이 되지 국가조합주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죠. 국가조합주의는 그냥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집단들을 연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유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지 국가가 직접 연합의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책 문제 구조화 방법 중 유추 분석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 문제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경계 분석, 가정 분석, 분류 분석, 또 지금 나와 있는 유추 분석, 뭐 복수 관점 분석,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방법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유추 분석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어요. 자, 유추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추 분석은 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슈와 똑같은 뭐 과거의 선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선례는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유형의 다른 어떤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전에 다루었던 그 상황에 비추어서 지금 현 상황이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문제가 과거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나름대로 짐작하는 그러한 형태의 방법을 우리가 유추 분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추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미루어 짐작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하는 근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과거에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경우들을 겪어봤던 그러한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이 문제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체계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정의하는 여러 관점들을 두루두루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복수 관점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두 번째, 과거에 등장하였거나 다루어 본 적이 있는 유사한 문제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문제를 정의한다. 이번의 내용이 이제 유추 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다음 3번.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 형성 체계가 완전한 것인지 추정하는 방법이다. 자, 문제 형성 체계가 완전한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이제 경계 분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문제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 영역이 어느 정도에까지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의 영향 경계를 파악하는 그러한 분석이 이제 경계 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그다음 4번. 문제시되는 상황을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들을 명확히 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이제 분류 분석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추 분석과 관련된 내용은 2번 하나밖에 없죠. 네, 2번이 이제 유추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유추 분석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데 각각 지금 다른 유형들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어떤 분석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정책의제 설정 모형 중 내부 접근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만 바뀐 것은 그랬습니다. 정책의제 설정 모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외부 주도형, 그리고 동원형, 그리고 내부 접근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외부 주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정부 외적인 집단들, 정부 외의 집단들, 뭐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나 뭐 이런 기관들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문제를 정부가 채택해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같은 형태의 유형이 이제 외부 주도형이 되겠고, 그 동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담당자들에 의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된 다음에 이 새롭게 설정이 된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조금 따라오게끔, 저항을 조금 줄여나가게끔 만드는 방법이 이제 동원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정책 담당자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의제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원형과 똑같지만, 동원형과 다르게 이 정책이 의제화되는 과정을 철저하게 일반 대중에게는 함구하는, 비밀에 붙이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접근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음모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들끼리만 속닥속닥 해가지고 짠 하고 내놓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저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부 접근형에 해당이 되는 게 어떤 것인가 한번 보죠. 자, 기역부터 봅니다. 사회 문제를 정부 내부에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문제를 정부 내부에서 인식한다. 이거는 이제 내부 접근형도 해당이 되지만 이제 동원형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우선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은 일단 내부 접근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사회 문제의 피해자가 사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중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정부의 압력을 행사한다. 사회 문제의 피해자가 정부의 압력을 행사하는 형태니까 이거는 외부 주도형의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니은이 들어가 있는 3번과 4번은 일단은 정답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 정책을 결정한 다음 정책 수능 확보를 위해 문제를 이슈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거는 동원형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일단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가운데서 1번이 일단 탈락이고 이제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리을 보죠.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일종의 음모형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 접근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골라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역과 리을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제 설정 모형에서 나타나는 외부 주도형과 동원형과 내부 접근형의 차이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반드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에서 강조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이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특별한 어떤 계기를 만나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예, 그 이제 요소로 이제 등장을 했던 것이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 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의 창 모형에서 강조되는 요소 세 가지는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그리고 문제의 흐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보기에서 이제 그러면 3번의 참여자의 흐름이 이제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정책의 창 모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정치의 흐름, 정책의 흐름, 문제의 흐름이 각자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흐름을 유지하다가 사회적 이슈를 촉발시킬 수 있을 만한 일종의 점화 사건, 뻥 터질 수 있는 어떤 계기,
이런 것들을 딱 만나가지고 그 세 개가 딱 맞물려서 정책 의제가 설정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창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창문이 열리는 것이 이제 단기간이고 한 번 닫히면 언제 열릴지 또 모르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연한 상황에서 이 정책 의제 설정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정책의 창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정책 결정 모형 가운데서 쓰레기통 모형하고 상당히 많이 혼동을 좀 해요. 이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 가지 형태, 뭐 문제 참여자,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부유하면서 다니다가 어떤 이슈에 딱 만나가지고 정책이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책 결정의 형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에 나오는 참여자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에서 강조가 되는 요소입니다. 정책의 창 모형에서는 강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 어떠한 의미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거 못지않게 쓰레기통 모형과 정책의 창 모형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거 혼동시켜 가지고 문제 출제하는 경우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의 창 모형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전에 쓰레기통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보시면 쓰레기통 모형 한 방에 정리한 유튜브 클립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면서 쓰레기통 모형과 이 킹던의 정책의 창 모형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계층화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안을 선택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과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두 개씩 비교하는 이른바 이제 쌍대 비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나 대안을 선택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우리나라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활용된다. 그러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심화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총액 규모 한 300억 정도 이상 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이 정말 시급한가, 이것들을 이제 미리 조금 조사해보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야 예산을 허투루 안 쓰니까.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계층화 분석법이 사용이 됩니다. 1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하에서 복수의 의사결정자의 입장이 상충될 경우 사용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어떠한 그 의사결정자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장담하기 어려울 때 사용되는 방법은 계층화 분석법이 아니라 게임 이론이죠. 게임 이론을 상당히 많이 이용합니다. 뭐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 게임 이론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다음 3번. 대안 간 쌍대 비교를 통해 대안 선택 또는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게 이제 계층화 분석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4번. 대안의 선호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더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선호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석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안의 선호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각 대안들끼리 서로 리그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리그전. 그러니까 모든 대안들과 전부 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비교해서 가장 높은 선호를 얻은
대안이 선택이 되든지 아니면 모든 대안을 전부 다 쓸 때는 어느 대안부터 써야 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이제 계층화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은 게임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분석 방법 중에 체제 분석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체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이제 겸해서 실시하는 그러한 분석을 우리가 체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 과학과 이제 조금 차별화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은 그 체제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의 비용 요소와 편익 요소를 이제 가려내서 그 비용 요소와 편익 요소를 가지고 비용보다 편익이 많은지 적은지 이것을 이제 살펴보는 방법이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을 살펴봐라 그러면은 우선 비용 요소와 편익 요소를 전부 다 화폐 가치로 환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왜 우리 뭐 BTS 콘서트가 뭐 가져올 경제적 효과가 뭐 몇 조 몇 천억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그 경제 효과 자체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의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의 내용들을 다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소도 도출을 해낼 수 있지만 비금전적인 요소들도 고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비용 편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할인율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뭐 공공 할인율, 민간 할인율, 시장 할인율, 뭐 사회적 할인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공공 사업에 대한 할인율은 이제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다. 그래서 사회적 할인율은 보통 이제 한 5.5%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이제 5.5%씩 깎이는 그러한 형태인 거죠. 미래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연마다 그 현재 시점에서 5.5%씩 깎인 그러한 금액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 편익 분석을 얘기할 때에는 이제 주요 개념 세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된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NPV, 비용 편익 비율이라고 하는 BC 라티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IRR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했기 때문에 그냥 편익 빼기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고 비용 편익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거다.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 값과 비용 편익 비율 값은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현재 가치가 0 이상인데 비용 편익 비율이 1 미만이다. 이런 경우는 나타나지 않는다. 순현재 가치가 0 이상이면 비용 편익 비율도 1 이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이 당시에 적용이 되었던 할인율을 알기 어려울 때에는 어려울 때 아는 방법이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현재 가치가 0일 때와 비용 편익 비율이 1일 때 적용이 된 할인율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개념은 분명하게 좀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할인율을 사용하여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하여 분석한다. 그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자, 아까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할인율을 사용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여기서는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1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혼동이 일으켜가지고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굉장히 아깝잖아. 그러니까 개념들을 분명하게 익혀두시고
서두르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2, 3, 4번은 다 맞는 얘기겠네요? 자, 2번 봅니다. 비용과 편익의 금전적 측면과 비금전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 맞는 얘기고. 다음 3번.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값으로 0 이상이어야 경제성을 인정받는다. 그렇죠? 다음, 비용 편익 비율은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눈 값으로 1 이상이어야 경제성을 인정받는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 틀리고 나면 밤에 잠 안 옵니다. 이불킥 100번 해도 정말 분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제 풀 때 서두르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 차분하게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제대로 읽고서 답을 찾는 것이 문제 틀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문제 보시기를 바랄게요. 10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간행정학 세 번째 시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좀 새록새록 머리에 떠올랐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행일 거예요. 정말 다행일 거고, 만약에 뭐 좀 이해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접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좀 확실하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들을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개념들을 좀 쌓아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막 몇 문제를 더 맞춰야지, 잘해야지, 뭐 이런 욕심들을 갖는 것보다는 이 문제 하나만큼은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소박한 그러한 어, 목표를 갖는 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죠. 뭐 제가 추구하는 모토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서두른다고 해서 잘 되는 상황도 아니고 또 서둘러서 막 이렇게 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가 뭐 시험 때까지 쭉 이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지금 너무 좀 뭐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단 모르고 좀 막연한 그런 상황들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교재도 굉장히 열심히 조금 읽어서 이해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좀 충분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나 의지들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러한 훈련들 뭐 그건 훈련이랄 것도 없어요. 그거는 거의 본능처럼 배고프니 밥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런 습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려요. 어, 뭐 질문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계속해서 좀 질문 하시고 답 얻어 가시면서 이해 폭을 좀 넓혀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변이 없는 한 매주 여러분들을 이렇게 찾아갈 겁니다. 뭐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 10문제지만 그 10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학의 만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씩 벽돌 쌓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좀 지나 보시자고요. 한 주 한 주 지나다 보면 지금 이제 뭐 3주 정도밖에는 안 됐지만 앞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더 쌓아 나가다 보면 10주가 되고 15주가 되고 20주가 되다 보면 이제 그때의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질 거다, 달라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좀 버텨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야 저도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가수들이 막 팬들이 환호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힘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막 뭐, 아, 선생님 정말 너무 좋아요. 뭐 이러는 거, 뭐 이런 저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뭐 그런 거에는 그렇게 크게 어, 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막 이렇게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잘해야지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조금 더 많이 가르쳐 줘야지 이런 동기부여가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들을 볼 때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모습 음, 콩나물처럼 이렇게 물 줘도 물이 밑으로 쫙 빠지더라도 그 안에서 자양분들 뽑아가지고 쑥쑥쑥쑥 모르게 자라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과정이나 여러분들의 그 끊임없는 노력 속에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항상 저희 하진우리 행정학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간 행정학 세 번째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10문제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은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들과 소통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촬영해서 하재누리 행정학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을 위한 다양한 행정학 컨텐츠를 우리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했던 주간 행정학은 물론 앞으로 살펴보게 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도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또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 안에 대화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